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이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군사 합의서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국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진전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국감이 열렸는데 당연히 이제 현안들이 좀 올라올 것으로 했는데 어제 이제 외통위 국감에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를 관련 부서가 검토를 하고 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잠시 두 분한테 좀 들려드리고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국감장 오이사 조치 해제 관련 발언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발언 과정에서 분명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서 다시 사과드립니다. 예, 강경화 장관 사과까지 했는데요. 자, 비핵화 완성돼야지 이제 좀 제재 해제 완화를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저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 완성이라고 하지만 아마 영변 핵시설의 검증 단계에 들어서면 단계적인 제재 완화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어제 말고 그제 새벽 이야기를 보면은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현 단계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제재를 완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이번에 북한까지 가서 전체 네 나라를 간 그 과정에서 보면은 비핵화 대화에 진전이 없다면 제재는 유지해야 된다 그 입장인데 예. 강경화 장관께서 이제 아마 조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에 그 사드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박병석 부의장 지금은 부의장인데 그 당시 부의장이었죠. 사드 정책이 어떠냐 하니까 추가 배치 없고 한미일 동맹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삼불 원칙 밝히면서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이번에도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께서 물었기 때문에 무언가 의미를 담고 검토한다는 취지로 한번 이렇게 운을 떼어본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것이 국내적으로는 이제 오이사 조치 자체 그래서 이제 천안함 폭침에 대한 그 문제가 이슈였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대북 제재망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거기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남북 경협을 좀 준비하기 위한 차원의 이런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제재가 완화가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부 내에서는 다양한 모든 시나리오와 옵션을 다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마 강경화 장관도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또 잘 신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대표가 또 질문을 하다 보니까 또 맞춤형으로 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런 이제 원론적인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경협을 위해서는 제재가 완화돼야 되겠지만,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재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의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국제적인 이제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I'd love to remove them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나도 그것도 없애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핵화 과정에 따라서 제재는 완화가 돼야 될 건데, 그 완화되기 전까지 우리 남북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남한 측에 할 수 없는데. 좀 획기적인 사항은 2018년도에 그래서 먼저 운용적 군비 통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거꾸로 좀 가긴 한 건데 군비 통제를 먼저 하면서 다음 단계로 또 경협으로 넘어올 준비를 사전 포석을 하는 좀 이제 이게 이제 창의적 해법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제 그거 새로운 방법의 이제 케이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사안인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오이사 조치가 가동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 그 항목 중에 일부는 조금 이렇게 지금 현재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미 무력화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2014년도에도 당시 집권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에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고 하는 논의가 좀 한창 있었습니다. 그때 통일대박론 나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물자가 들어가고 거기서 현금이 다량으로 북한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제재 위반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2010년, 14년 그 사이까지만 하더라도 유엔 제재와 이렇게 저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유엔 제재가 굉장히 좀 강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이게 오이사 조치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유엔 제재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 자체는 뭐 어차피 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문제 오이사 조치를 해제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지금 실효성이 유엔 제재에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제 이 오이사 조치 해제와 관련된 발언 때문이었는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다시 좀 주목이 됐잖아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해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함의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가미하면 이게 제가 분석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예.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바로 답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그 워딩 자체 우리의 승인을 받고는 사실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제관계에서 주권 국가는 동등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승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서 지나친 표현을 했다 하나. 다른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미국은 제재 유지를 갖다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것을 약간 경고성으로 해서 일반적인 동일한 말보다 수위를 하나 더 높여서 승인이라고 하자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전자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취해져서 그런 표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예. 아무튼 제재에 관한 지금 미국의 시각은 상당히 제재 완화에 관한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 점은 우리 정부가 알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국감장에서 우리 안보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께 좀 여쭤보는 겁니다. 자, 어제 국감장 발언 중에 남북군사 합의 관련 언급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평양 남북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들어있던 부분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 전에 pom페이오 장관하고 강경화 장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pom페이오 장관이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도 그런데 얼마만큼의 강도로 불만을 정말 쏟아냈을지 그 부분도 글쎄 외교부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장관끼리 대화를 하는데 뭐 언쟁 높이고 싸우진 않았을 것 같고요. 예, 불만을 좀 걱정, 우려를 표시한 것이겠죠. 이제 그걸 좀 강하게 표시를 한 것이고 아마 강경화 장관의 발언의 취지 앞뒤를 좀 보면은 그렇게 미국도 좀 우려를 하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군사합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맥락에서 이제 발언을 아마 하신 거라고 생각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안 봤던 걸 하겠다고 하는 걸 남북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좀 속도가 나가는 것 같으니까 좀 불안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좀 했을 그러니까 것이고. 당황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뭐 예측을 못했을까요? 그렇죠. 원래 우리 전통적인 이제 뭐 정치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뭐 경협을 하고 좀 신뢰가 쌓이고 하면서 이제 군사적 신뢰 강화 구축 군비 통제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북한도 사실은 또 비핵화 과정에서도 지금 거꾸로 가자고 하는 거고 모든 상황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워싱턴 엘리트들의 이제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미국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우려를 이제 표시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합의가 난 다음에는 또 뭐 축하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또 이제 외교부에서 했다는 건데 예. 뭐 합의를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동맹국 입장에서는 또 뭐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뭐 축하한다 뭐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합의를 일단 이뤄놓은 것들을 이제 한미 간에 어떻게 잘 공조를 해서 이끌어 나가는가 그게 문제인데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과연 한미 간에 정말 사전 조율이 정말 잘 안 됐던 것인가. 잘 안 됐다면은 이제 후속에 지금 이행할 때도 좀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속에서 이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없이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 이제 그게 좀 남은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간의 사전 조율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뭐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나타난 바깥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예. 없는데요. 그러니까 18일 정상회담 전에 그 전주에 장성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성급 회담
정상회담이 새벽 3시까지 넘어가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8일 날 정상회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한 일주일 사이에 남북 간의 어떠한 교섭을 통해서 많은 진전을 이룬 거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게 얼마나 잘 전달했느냐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미국은 잘 전달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항의를 했다는 거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아마 몇 가지 내용 이미 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노플라이 존 비행 금지 구역을 하면은 뭐냐면은 미군은 우리가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 뒤에서 정찰을 하기 때문에 직접 주한미군이 영향을 받지 않은데 뭐가 있냐면 그 금지 구역 내에서 한국군이 정찰을 해서 그러니까 근접 정보를 정찰해서 미국한테 제공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연합 정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무력 증강 부분을 갖다가 논의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측에서는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과 전자권 전환을 갖다가 결부해서 보고 있는데 한국군이 어느 순간 군사력 증강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미군도 당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협조가 필요했다 이런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 장관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하나씩 앞으로 우리 정부가 풀어가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리는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그 비행금지 지역과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제기됐잖아요. 유엔군 사령관이 판문점을 방문하는데도 비행금지 구역이 걸려서 헬기로 이동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은 북측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 제기되는 걸 하나씩 추후에 풀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정일 통일외교안보 특보 발언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핵리스트 신고는 좀 일단 뒤로 밀어두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먼저 이제 서로 주고받자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제안에 대해서 아마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제안으로 그 대가로 종전선언 그 이상을 바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좀 이 발언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을 떠보는 정지 작업을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외교부 장관, 문정인 특보 이게 사실은 이게 강경화 중재안이 나왔을 때 그동안 좀 외교부는 그동안에 이제 뭐 대북 특사 라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약간 조금 이선에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강경화 중재안이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청와대는 지금 약간 좀 뒤로 살짝 좀 빠져 있는 이게 정의용 중재안이 아니라 강경화 중재안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을 떠보고 있는 그런 작업을 좀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 제5조에 나왔던 미국의 상응 조치, 북한의 추가 조치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뭐 문정인 특보의 말씀은 이제 이 추가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응 조치가 더 나와야 된다. 이제 지금 나온 중재안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한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조야에 또 던지는 그런 메시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럴 때 미국도 상응 조치를 이렇게 제재 완화, 뭐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뭐 연락사무소 설치 등등의 뭐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좀 준비해라 그런 거고 그에 대비해서 이제 영변 핵시설과 같은 추가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9월 평양 공동선언 5조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그게 우리 정부 내에 혼선이 있다기보다도 이제 미국과 그리고 또 북한에 좀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신 교수님? 그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들고 나와야 딜이 좀 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문특보가 했거든요. 예. 뭐 지금 우리 정부의 그 선신뢰 구축 원칙에 아마 그러한 설명을 하신 것 같고 북한도 그러면은 상당히 환영할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사 조치에 대한 발언 이런 것 자체가 미국은 북한이 변화해서 대화로 나온 것이 제재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미 간의 근본적 인식차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는 우리가 선신뢰 구축을 제안했기 때문에 북한이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 미국 정부는 압박 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대화로 나왔다고 보는 거죠. 이 갭을 이렇게 좁히지 못하면 한미 간에는 이런 북핵 협상에서 계속 갈등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현 단계에서는 우리 측 아이디어로서 미국과 조율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공개 자리에서는 사실 한미 간에 동맹이기 때문에 별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호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순간 미국은 미국 입장에 대해서 한국이 여론전을 전개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의 입장도 오히려 우리가
그런 조치를 미국을 설득할 때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방향, 뭐 저는 약간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또 나름대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정부고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개할 때 약간 보다 섬세한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한미 공조에 틈이 발생하지 않고 대북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영변 핵시설 폐기 이야기 잠깐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결과물, 뭐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제 사찰단이 곧 방북을 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왔는데 언제 방북할지 또 구성은 어떻게 할지, 만약에 간다면 뭘 보고 와야 될지, 북측에 뭘 요청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저희들이 좀 챙겨봐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언제 방문할지는 예. 다음 주로 예상되는 스티브 비건하고 예. 최선희 외무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정해지겠죠. 그럼 또 어떻게 갈 것인지 미국은 아마 IAEA나 CTBTO를 끌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할 건데 예. CTBTO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전망은 원자력 기구인 IAEA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CTBTO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예요. 그래서 예. 핵실험만을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 정부의 군인사라든가 원자력 전문가도 가서 핵실험 탐지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CTBTO, IAEA 거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돼야 되고 우리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예.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발표를 하면서 아예 풍계리 핵실험장 방문을 빼버렸어요. 오직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성명 쪽에서 발표가 된 거고 그 성명의 내용조차도 뭐냐면은 사찰단이 가는데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폐기됐는지를 확인하러 간다고 했어요. 확인하러 이게 사찰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사찰을 요구할 때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하나인데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그 지점에 가서 핵실험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6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어요. 드릴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서 그쪽에 있는 토양이나 지하수를 채집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분석하면 이것이 어떠한 핵실험, 플루토늄탄이냐, 우라늄탄이냐, 원자폭탄이냐, 수소폭탄이냐 이게 확인돼서 북한의 핵 능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예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제대로 사찰을 한다면 이 모델이 어디에 적용되냐? 영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만나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사찰단을 네. 구성할지, 또 어느 부분까지 노출하고 자기들이 공개할지 이런 부분을 다 논의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것들 이제 패를 다 깨놓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찰과 확인 사이에 굉장히 간극이 크거든요. 이게 우리는 확인하러 간다고 IAEA나 CTBTO가 이제 간다고 전문가들 가면은 이제 예. 사찰하러 가는 거죠. 그냥 잘 막혀 있는지 보러 가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뭐 어떤 핵실험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가는 거죠. 근데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안에 뭐 이제 드릴을 뚫고 시료를 채취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결단 문제인데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신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풍계리에서 이제 지금 이 기싸움으로 하는 건데 풍계리 모델이 어떻게 이제 매뉴얼이 확정됐냐에 따라서 차후에 이제 영변을 바라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아주 팽팽한 기싸움 때문에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시료 채취가 좀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북측에서 허용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필수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갱도가 실제적으로 다시 재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괴가 됐다라고 확인하는 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입구만 막았느냐, 안에까지 내부까지 폭발했느냐는 그것도 역시 제대로 확인하려면은 특정 지점까지 드릴링을 해서 거기가 붕괴됐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시료도 근데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가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사실은 만탑산 위에서 드릴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핵실험장까지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풍계리 핵실험장이 제대로 파괴됐느냐 예. 그 점을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보다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것과 또 사찰하는 것도 다른 개념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시기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치 일정 다분히 고려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졌을 때 그런 어떤 정치 상황이 북미 협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 이런 뜻인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뭐 이제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쫓겨가지고 6월 10일이라고 하는 시한에 쫓겨가지고 준비를 못한 회담을 하고 역풍을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용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지금 이제 여기 미국을 떠날 수 없다, 바쁘다 이거죠. 네. 예. 선거가 다 바쁘기 때문에 일단 국내 정치 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죠. 워싱턴 현지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공화당 당내 이게 조직이나 기반이 없었죠. 근데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친 트럼프 의원들을 당선을 많이 시켜야 되고, 뭐 정치의 본질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친 트럼프 성향의 이제 정치인들 후보들을 많이 내세워서 지금 이번에 당선을 좀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후보로 사실 또 많이 이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신나서 지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앞두고 지금 뭐 이제 북한 비핵화가 지금 표심을 가를 만한 중대 변수가 아닌데 자리를 비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중간 선거를 잘 끝내놓고 그러나서 상원 쪽에서는 지금 전망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상원 쪽은 지킬 것 같고 하원 쪽은 이제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상원 쪽에서는 친트럼프 성향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상원을 좀 장악을 하고 어쨌든 의회를 좀 국내 정치기에만 다 주는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북미 회담을 해도 늦진 않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간 선거 결과가 좋아야 사실 그 이후에 북미 회담에 대한 것도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회담 결과에 따라서 좀 북미 협상 좀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중간 선거 결과가 미국 간의 그러한 핵 협상에 좀 미치는 영향은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미국의 원칙이라는 게 지금 이제 속도를 늦추더라도 검증은 제대로 하겠다. 이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뭐 미국의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 모두가 지지하는 방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입진 않을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를 빨리 내고자 했을 때는 공화당이 승리했을 경우 자기네 지지 기반은 더 튼튼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무언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않는 한 이제 북한 문제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게 돼 버렸어요. 예. 왜냐하면은 작년과 같이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할 때는 이것에 미국 국민들의 안보 우려하고 예. 연결된 거기 때문에 주요 이슈로 부각됐는데, 일단 대화가 지속되면서 미국이 얻은 게 있어요. 사실 뭐냐, 그거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안 하고 추가 도발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에 대한 위협이 사라졌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면 이 문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또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조금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내 선거에서 입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선거판 자체가 하원은 민주당이 이길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계속해서 점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원 하나만 챙기면 된다. 이런 입장에서 서로 승패가 크게 갈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가 블라디보스톡이 될지 모스크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스크바라면 모스크바에서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하고 그 뒤로 북미 정상회담을 유럽 어딘가에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모르겠습니다. 시기와 장소 문제는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 모스크바에서 열린다고 하면 이제 무슨 뭐 평가전이랄까요? 먼저 원정 훈련을 한번 해보는 셈이겠죠. 유럽 가서 이제 비니나 제데바까지 이제 인적거리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까지 멀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블라디보스토크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 푸틴 대통령이 근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 이제 국내 일정 같은 것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북러 간에 이제 조율이 돼서 이제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는 게 가시적으로 좀 들어와 있긴 하죠. 하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육자 회담에 이제 당사자 이렇게 참가국이죠. 참가국으로서 이제 뭐 정체성은 유럽 쪽에 가깝게 가지고 있지만 유라시아 국가라고 해가지고 일단 동북아 쪽에서도 지분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고, 좀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이 됐었죠. 5월 달에는 러시아 외상이 또 평양에 가기도 했고, 그리고 9월 달에는 러시아 상원 의장이 또 구구절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상원 의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와서 이제 곧 북러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해서, 이건 오랫동안 이제 군부를 뗀 거기 때문에 만나긴 만나는 것이고, 전통적인 이제 그 북중러, 중국까지 포함한 북중러의 이제 우방국
간에서 이제 작전 회의를 해야죠. 사실은 필요하죠.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예. 특히 이제 제재 완화에 있어서는 또 같은 입장을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작전 회의 성격 때문에 북러 정상회담은 곧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외교 수장들 간의 만남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각 정상들 간의 만남도 또 조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도 방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이미 외교 채널에서 어느 정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가 문제인 거죠. 아마 러시아를 먼저 갈 것 같아요. 그 징후는 결국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할 때 같이 고려항공 비행기 수송기들이 점검을 먼저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블라디보스톡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해 볼 때는 곧 방로를 하는데 장소는 모스크바보다는 블라디보스톡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해놓고 모스크바 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사실은 뭐 지금 미중 관계가 이렇게 격하지 않았다면 지난 9월 9일이나 또는 어제가 쌍십절이라고 해서 노동당 창건기념일입니다. 근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당 대 당 이 관계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 방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지만 미룬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미국과의 그런 걸 고려한 것 같은데요. 뭐 다음 달 정도는 방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